2009년 11월 중국 시골의 한 오래된 빈집. 아버지가 문을 열자마자 마주한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3살 아들이 밝은 빨간 꽃무늬 여성 원피스를 입고 손과 발을 각각 12번씩 로프로 단단히 묶인 채 대들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천장에 매달려 있었는데요. 발밑에는 무거운 쇠추가 덜렁거리고 머리는 위로 젖혀진 채 굳어 있었으며 이마에는 바늘로 찌른 듯한 작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우발적인 사고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인터넷은 16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건을 놓고 끝없이 논쟁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경찰 수사에 의문을 제기하고 다른 쪽은 우발적 질식 사고로 보는 의견을, 또 다른 쪽은 모산술 관련 초자연적 저주라는 미신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종된 소년, 텅 빈 집, 그리고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그 기이한 현장. 이 사건 하나로 중국 사회가 세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경찰을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세계를 믿는 사람들까지. 오늘은 이 빨간 옷을 입은 소년 사건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09년 11월 5일 중국 중칭 반항구의 외진 시골 마을. 늦가을 차가운 바람이 오래된 목조 집들 사이를 스며들던 오후였습니다. 한 아버지가 먼 길을 달려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주일 넘게 아들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달려가는 내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하지만 헐레벌떡 집에 도착한 아버지가 목격한 광경은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집의 정문과 옆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거의 열지 않던 뒷문이 이상하게도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무거운 나무 판자와 쇠막대로 단단히 막아두던 그 문이었는데요. 막대기는 벽에 말끔히 가지런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정돈해 놓은 것처럼 보였죠. 이상함을 느끼던 것도 잠시, 아들 걱정에 헐레벌떡 아버지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평생 지울 수 없는 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13살 아들이 천장나무 대들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손목이 꽉 묶인 채 대들보에 걸려 있고 손과 발은 각각 12번씩 감긴 로프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죠. 매듭 하나하나가 정교하고 균일해서 특이하게 느껴졌습니다. 발 사이에는 무거운 쇠추, 철제 저울추가 매달려 몸을 아래로 끌어당기고 있었고 머리는 뒤로 젖혀진 채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또 이마 정중앙에는 작은 구멍 하나가 남아 있었죠. 마치 날카로운 것으로 찔린 듯한 깔끔한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아들이 입고 있던 옷이었습니다. 밝은 붉은색 꽃무늬 여성용 원피스였고 그 아래에는 여성용 수영복이 겹쳐 입혀져 있었습니다. 소년의 원래 옷은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장도, 흔적조차 말이죠. 아버지가 충격에 주저앉아 비명을 지르던 그 순간 경찰이 도착해 현장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놀라운 건 집안에는 아들 발자국과 아버지 발자국 두 개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제3자의 흔적은 전혀 없었고 강도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가방 속에 들어있던 돈은 한 푼도 빠지지 않았고 핸드폰, CD, 계산기 등 그대로 있었죠. 그리고 가장 특이했던 건 소년이 서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긴 의자가 바닥에 넘어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마치 스스로 의자를 차버리고 매달린 것처럼요. 이 모든 게 나중에 경찰이 타살 가능성 제로라고 단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중국 인터넷은 순식간에 세 가지의 주요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경찰 수사에 의문을 제기하며 증거 부족과 수사 미흡을 지적합니다. 다른 쪽은 우발적 사고로 보는 의견을 내놓으며 옷차림과 현장 연출이 특이하다고 봤습니다. 또 다른 쪽은 일부 네티즌들이 초자연적 요소, 붉은 옷, 로프 매듭, 이마 상처 등을 보고 저주나 재물의식의 흔적으로 해석하는 추측을 합니다. 이 세 의견이 중국 언론과 웨이보, 지후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지금도 검색하면 수만 개의 논쟁글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13살 소년이 어떻게 이런 악몽 같은 장면에 놓이게 됐는지 그 아이의 평범했던 일상을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콴즈쥔입니다. 충칭 반항구 동천진 쌍성촌 고석간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전통이 아직 살아 숨쉬는 전형적인 중국 시골 마을입니다. 노인들은 민간 신앙을 믿고
마을 축제가 열리면 이웃들이 모두 모여들고 서로의 집 문패까지 아는 그런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쯔진도 수많은 중국 시골 아이들처럼 남겨진 아이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북쪽 장베이구에서 농사와 잡일을 하며 생계를 꾸렸기 때문인데요. 거리 때문에 매일 오가기는 불가능해서 부부는 그곳에서 따로 살았죠. 쯔진은 홀로 남겨진 채 학교 기숙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동천중학교 7학년 2반 학생으로요. 당시 중국에는 이런 남겨진 아이가 2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부모가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떠나고 아이들은 홀로 학교 기숙사나 빈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태반이었죠. 동천중학교도 독감이 유행하던 그 주 결석 학생이 많았지만 교사는 집에서 쉬는 줄 알았다며 단 한 통의 확인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고립이 쯔진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부분입니다. 반 친구들은 쯔진을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로 기억합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혼자 있는 걸 좋아했죠. 친구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열정적으로 파고드는 건 바로 귀신 이야기였습니다. 민간 설화나 초자연적인 전설이라면 거의 다 알고 있었죠. 가족은 여전히 학교 근처에 있던 옛날 집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일 때문에 떠난 뒤로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빈 집이었지만 주말마다 쯔진은 부모님을 만나러 장베이구로 갔습니다.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죠. 2009년 10월 24일 쯔진은 평소처럼 주말에 부모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추운 주말이었고 가족은 늘 하던 대로 오붓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돌아가기 전에 엄마에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옛날 집에 들려서 좀 청소 좀 하고 올게요. 엄마는 별 생각 없이 용돈을 주며 먹을 것, 책, 생활비로 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모습일지도 모르고 말이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부모님은 쯔진이 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을 거라 생각했죠. 설상가상으로 아버지의 전화기가 고장이 나서 연락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독감 유행이라 모든 학생들이 대부분 결석을 했고 그렇기에 쯔진도 집에서 쉬는 줄 알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학교에서는 독감이 유행인 시즌이라 학생들의 결석이 많았고 그렇기에 집에서 쉬는 줄 알아 아무도 가족에게 쯔진이 왜 학교에 안 왔냐는 확인 전화 한 통도 안 했습니다. 다음 주말에도 쯔진이 오지 않자 엄마는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오지 않았죠. 아버지가 다른 전화로 쯔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1월 5일 아버지는 학교에 전화해서야 진실을 알았습니다. 쯔진이 일주일 넘게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기숙사에도 없었다는 사실을요. 아버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긴 생긴 것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옛날 집으로 달려갔죠. 그리고 이미 아시는 그 끔찍한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충격의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고 비명을 지르며 오열했습니다. 그렇게 겨우 일어나서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날 저녁 반항구 형사대와 충칭시 공안국 전문가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시신을 조심스레 내려놓고 1차 검시를 시작했죠. 법의학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사망 시점은 약 48시간 전, 약 이틀 전이네요. 즉 11월 3일에서 4일 사이였습니다. 몸의 투쟁 흔적이나 방어 상처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손목과 발목에 깊게 파인 끈 자국만 선명하게 남아있었고 장기 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장 자체도 예상보다 깨끗했고요. 강도의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교과서나 숙제 노트, 먹다 남은 인스턴트 라면, 시계, 계산기, 핸드폰, CD 몇 장, 그리고 가방 모두가 그대로였습니다. 가방 안에는 부모님이 용돈을 준 돈도 한 푼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물건들이 그대로 다 있어서 너무나도 특이하게 느껴졌죠. 그런데도 13살 소녀는 대들보에 매달린 채 붉은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채 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몇 가지 특이한 점들이 발견됐는데요. 침대 시트와 수영복에 촛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바늘 크기 정도의 작은 구멍이 있었고 나중에 일부 네티즌들이 이를 혈자리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문에는 이상한 글씨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인터넷에서 퍼졌지만 공식적으로는 확인된 바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오래전에 쓴 거다라고 했으나 자세한 의미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런 점들이 논란이 되었음에도 경찰은 12월 5일 공식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타살 제외, 자살 제외, 사고사라고 말이죠. 가족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13살 아이가 로프에 묶인 채 대들보에 매달리고 여성의 옷을 입은 채 발에 무거운 추를 단 상태로 우발적 사고로 사망했다는 결론이 쉽게 받아들여지는 게 당연히 이상한 거죠. 기자들이 자세히 물어보자 경찰은 놀이 중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모호한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이런 답변에 더 캐물어보니 그대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족은 12월 10일경 행정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가족, 친구, 선생님, 같은 반 친구들을 모두 조사했지만 새로운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주말에 만난 쯔지는 평소와 똑같이 밝고 착한 아이였다고 부모님은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최종적으로 우발적 질식 사고, 체위성 질식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설명 없이 그냥 사고사로 종결됐죠. 그렇게 경찰은 최종 결론에서 우발적 질식 사고라고 발표했습니다. 쯔진이 살던 옛날 집은 쯔진이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었고 내성적이고 고립된 13살 사춘기 아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빨간 꼬무니 원피스는 사촌의 물건으로 확인됐고 몇 가지 현장 흔적들을 근거로 우발적 사고라고 판단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 결론이 가족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평생 조용하고 순하고 공부도 잘한 착한 아들이 그런 식으로 죽었다는 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었다 라며 아버지는 발표를 듣고도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국 대중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중국 인터넷 BBS, 천야, 카이신, 웨이보 초기 커뮤니티가 순식간에 불타올랐습니다. 13살 아이가 혼자서 저렇게 복잡한 매듭을 지을 수 있나? 이마에 난 구멍은 대체 뭐냐? 우발적 사고? 뒷문은 왜 열려 있었나? 평소 거의 안 쓰던 문인데 경찰은 왜 서둘러 종결했나? 증거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이런 의문들이 쏟아지면서 전혀 다른 이론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좀 더 찾아봤는데 사실 이 사건은 2010년 10월 중국 법의학 잡지 26권 5호에 정식으로 실려 과학적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법의학 전문가들은 체위성 질식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 근거를 5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현장에 남은 촌농의 흔적입니다. 두 번째는 복잡하지만 스스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로프의 매듭 방식이고 세 번째, 이전에 사촌 언니 옷을 입어본 적이 있다는 가족의 증언. 네 번째, 몸에 남은 깊은 끈 자국과 머리의 위치. 다섯째는 내부 장기 검사에서 독극물이나 타살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잡지는 이런 사고는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지 않다며 1984년에 있었던 비슷한 사례까지 인용하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학적 결론이 나왔음에도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의문이 제기됐죠. 네티즌들은 날짜를 다시 계산해 보았습니다. 쯔진이 발견된 11월 5일이 그의 생일과 맞물려 정확히 13세 13일째 되는 날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확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널리 퍼진 이야기죠. 중국의 전통 음양 오행과 도교 민간 신앙에서는 13이라는 숫자가 극음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극음 상태에서 죽으면 영혼이 특별한 힘을 가진다는 오래된 믿음이 있죠. 더욱 많은 관심을 받은 것은 현장의 오행 요소가 모두 갖춰져 있다는 일부 네티즌들의 분석이었습니다. 무거운 저울추, 그 철제 저울추를 금으로 받고 나무 대들보는 목, 검정 수영복을 수, 붉은 꽃무늬 원피스를 화, 땅바닥과 시신 자체를 토, 이 5가지가 한 공간에 완벽하게 모여있다는 점을 들어 일부에서는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런 다양한 해석들은 결국 모산술과 연결됐습니다. 20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도교의 주술로 장수성 모산에서 유래했으며 홍콩의 공포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영혼 관련 의식의 원조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2010년 법의학 잡지에서 나온 공식 분석은 이런 모든 초자연적 해석을 과도한 패턴 인지라고 지적했습니다. 13세에 13일, 오행의 배치, 바늘 구멍까지 모두 우연과 기존 증거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여전히 중국 인터넷에서 10대 미스터리 1위로 손꼽히며 2015, 2016년에는
웹포로 영화까지 제작됐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이 정리한 모산술식 해석 요약은 대략 이랬습니다. 붉은 옷은 영혼을 가두는 재물의 상징으로 보는 의견, 무거운 철제추는 영혼이 몸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고정한다는 해석, 이마에 난 바늘 구멍은 영혼을 분리하는 영혼 바늘이라는 주장, 공중에 매달린 것은 영혼이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차단한다는 생각, 여장을 한 것은 음의 에너지를 극대화해 영혼의 질을 높인다는 분석, 이런 요소들이 맞물려서 일부 네티즌들은 쯔진의 생일, 일상, 가족 습관을 미리 알고 있던 누군가가 완벽한 타이밍을 노려 이런 의식을 치렀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했습니다. 살해 동기는 역시 복수, 장수, 영적 깨달음 등으로 다양하게 상상됐죠. 하지만 이 모든 건 증거가 전혀 없는 온라인 추측입니다. 그럼에도 당시 중국 BBS와 천야 포럼 등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쯔진의 어머니의 인터뷰가 퍼지면서 더 불이 붙었는데요. 아들이 죽기 전날 밤 이상한 꿈을 꿨다. 누군가 붉은 옷을 입은 아이를 공중에 매달아 놓은 꿈을. 그 말이 더해지자 초자연적 이론은 매우 강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이후 비슷한 사건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모방범죄 의혹도 제기됐고요. 2013년 여대생 여장 사망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충칭 붉은 옷 소녀는 단순한 미스터리를 넘어 중국 인터넷 문화 속 하나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결국 쯔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16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건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궁 속에 있습니다. 경찰의 공식 결론은 우발적 질식 사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기 사고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 혼자서도 복잡한 자세나 로프를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죠. 현장에 남은 일부 흔적들도 그 방향을 가리킨다고 봤습니다. 반대로 모산술이나 초자연적 이론은 일부 네티즌들에게는 소름 돋을 만큼 요소들이 맞아 떨어져 보입니다. 오행 배치나 13살이 된 후 13일, 그리고 붉은 옷 등등. 하지만 회의론자들은 패턴 과다 해석이라고 말하죠. 무의미한 비극을 그냥 받아들이기 싫어서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거라고 말이죠. 이 사건은 재수사되지 않았고 가족은 여전히 명확한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16년이 지난 지금 쯔진이 있던 그 옛날 집은 여전히 텅 빈 채로 서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집에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 따르면 그는 아들이 죽은 뒤로 마을에 거의 내려오지 않고 41살에 겨우 얻은 외아들을 잃은 충격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역시 내가 누구를 미워한 적이 있나? 왜 우리 애한테 이런 일이? 라며 오늘도 그날의 꿈을 잊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은 여전히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공식 기록은 2009년 12월 5일 우발적 사고로 종결된 채 그대로입니다. 이 사건이 과연 단순한 비극일까요? 중국 사회에 남겨진 아이의 문제, 시골의 극단적인 고립,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 논란, 현대적 회의주의와 고대 신앙의 충돌, 이 모든 것이 한 13살 소년의 죽음 속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쯔진은 자신의 숨겨진 무언가에 갇혀 우발적으로 죽었을까요? 아는 누군가에게 치밀하게 살해당한 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미신이라고 치부하는 오래된 주술의 희생양이었을까요? 분명한 건 가족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고일까요? 타살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이 오랜 미스터리를 조금이라도 밝히는 실마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